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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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요즘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네. 그러게요. 참 뭔가 얘기를 꺼내기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또 지난주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연휴 때 했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좀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또 그 이후에 한 주 동안 또 시장도 상당히 좀 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네. 변동성도 좀 많이 커져서 아마 본부장님 제목을 뽑아주신 이유도 이제 그런 연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숨고르기 할 때는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 이제 금리의 변동폭이 조금 줄던데요. 지난 주말부터는. 미국이요. 네. 장기채 금리는 그러니까 미국채 2년짜리 금리는 지금 전고점을 훨씬 뛰어넘은 상태이고요. 한 3.8 정도까지 갔고 미국채 10년짜리는 한 3.5 전고점 정도 수준에서 아직은 좀 맞죠?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쪽 금리 변동성은 줄긴 했는데 뭐 또 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네.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은 제일 큰 변화가 뭐 미국의 물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다 4%대로 많이 상향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연말과 끝에. 연말도 그렇고 파이널 레이트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어쨌든 간에 4%대의 기준금리를 생각한다면 뭐 장기 채권 금리가 결과적으로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단기적인 상승 압박이 있으니까 뭐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주말 내내 네.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에 가입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 때문일 수도 있고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버텼냐 이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가지고 다른 거는 다 깨졌는데 이건 안 깨졌으니까 이제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환매하면 안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사실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 정말 지금 팔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시황을 들으시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대세 하락장이 왔으니까 도망가라 위주로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고객분들이 다 유튜브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저한테 맡겨서 지금 3년 동안 수익이 나셨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운영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까운 환경이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댓글 뭐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정말 많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들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제가 느끼는 거 확연하게 어떻게 느끼냐면 모든 분들이 다 포기했어, 이미. 이미 대세 하락장은 이미 시작됐고 이미 이제 금리는 6%도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을 반영을 했는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저희가 뭐 SNS도 많이 하고 보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막 이제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황은 크레딧 펄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과거의 금융위기 때, GFC 때 그때 수준 정도까지 지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걸 자꾸 이제 막 이제 플래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빠진 폭이 이익 감소 폭이 마이너스 30%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익이 아직 안 빠졌으니까 앞으로 20%는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계속 이제 그걸 던지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거기다
엎친데 덮친 격에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레이 달리오님께서 아주 세게 얘기하셨죠. 예. 금리가 최소 4.5, 많이 가면 6% 얘기하면서 그러면 미국 증시는 20% 이상 폭락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는 4.5%는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숫자들을 쭉 들여다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간 이유는 당연히 지난주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수치 중에서 특히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가 6.1%대를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6.3%까지 튀었으니까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걸 떠나서 다들 이제 6%대를 얘기를 하시니까 다들 6%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 레이 달리오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니까 기준금리? 예. 10년 국채 금리를 얘기한 거겠죠.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6%를 집어넣고 그러면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좀 구해 봤어요.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예. 마이너스 20% 더 빠지는 거죠. 네네.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9,300포인트. 예.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9,900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0%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박사님, 네. 6% 갑니까? 6%요? 네. 뭐 사실 6% 가는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보여주시는 모델도 조금은 우리가 그 감안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써 계시지만 이 잔존가치 모델을 계속 쓰시는데 이게 이제 뭐 목표가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뭐 이론가도 아니고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시장은 항상 이제 쏠림이 있으니까 물론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으로 하고 계산했었을 때는 네. 잘 맞는 편인데 우선 S&P 500을 여기서 6%를 집어넣고 6%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컨센서스를 잘라야죠. 그러면 네. 예, 금리가 6% 갔는데 경기 침체 안 올 리는 없잖아요. 네. 예, 경기 침체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사님한테 물어본 거는 네. 제 숫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6%가 맞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6%까지 가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예. 자, 최대 어디까지 보세요? 그러면? 최대 뭐 저도 사실 전망은 이번 사이클에서 이 그 터미널 레이트는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 4% 중반 정도. 4.5. 예, 그 정도 수준을 저도 4.5. 자,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보죠.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냐, 지금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 0.75 올린다, 그죠? 예,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뭐 0.75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까지도 나왔으니까 이제 네. 그 밑으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0.75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지지는 않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곡점이 생기려면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75bp가 아니라 50bp나 25bp.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9월 21일까지 변동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더 지금 보면 이제 걱정된다기보다도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11월 2일에도 또 0.75.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보시면은 3.75에서 4.0이 54.5%, 그다음에 4.0에서 4.25가 10.3이니까 두 개 더하면은 거의 뭐 60몇 %니까 또 3분의 2죠. 네. 예. 그래서 여전히 0.75, 0.75, 0.75, 0.75, 0.75 연달아서 계속해서 저 만날 때마다 네네. 0.75를 연말까지 계속 연말까지 계속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시장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도 계산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를 보고 있냐면 내년 1, 4분기 말이 됐었을 때 최소 4.25. 네. 그죠?
많이 올리면은 4.75까지. 네, 4.75까지도 예. 보죠. 그래서 딱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4.5.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또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컨센서스는 이거를 감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FF 선물 시장하고 음. 또 각 시장별로 약간 좀 자기 시장에 좀 더 편향이 우호적인 있다? 편향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FF 선물 시장에 설령 내년도에 4.5% 기준금리가 예상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 뭐 다른 금융시장이 그걸 다 모두 받아들이고 프라이싱을 했다라고 보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봐요. 저는 매일같이 시장을 관찰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제가 심리 전공 아니겠습니까? 아, 심리학 전공이세요? 아니요. 심리 비슷한 거 아, 전공했는데요. 깜짝 네. 놀랐네. 네. 철학. 네. 네. 제가 멘탈 술사 아닙니까? 멘탈 술사. 멘탈 술사. 네, 멘탈 술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설레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약간 설레발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 채권 시장의 설레발은 2주일 전에 좀 마감이 됐어요. 혼동 속에 진짜 혼미 속에 빠져 있다가 네. 그 혼미가 지금 조금 줄어들면서 좀 안정이 되는 게 지난 주말께부터 슬슬 나타났는데 지금 연말 포지셔닝, 그 금리 포지셔닝에 대한 전망이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혼돈 속에 빠졌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약간의 설레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구의 설레발입니까? 채권 시장의 설레발입니까? 페드와치. 페드와치의 설레발이다. 페드와치. 너무 높게 본다? 예, 페드와치의 시장 참여자들이 진짜 제대로 쫄았네 이번에. 연준 성공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쫄게 만들었다. 뭐 예를 들어 자해공갈단에 가서 나 한다니까? 나 자해해. 아이고 네가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몇 년을 지켜봤는데 넌 그런 애가 아니야 했는데 진짜 푹 찔렀어. 지금 어딘가를 푹 찔렀어. 피가 좀 보여.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시장이. 네. 그러니까 4.75는 제가 보기에는 4.75는 좀 설레발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면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3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운영을 할 때 있어서는 제가 분석한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3.5%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채권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버슛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낮춰야 되는 페드 입장에서는 네. 기준 흔히 말하는 뉴트럴 금리가 2.5인데 3.5%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3.75, 4.0%까지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러면 이제는 채권을 사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서 드냐면 2년짜리가 지금 3.9까지 갔죠. 네, 3.8, 3.9. 예. 예. 1년짜리는 4%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정도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ETF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롱엔드도 있고 미디엄 엔드도 있고 쇼트도 네. 있고 네. 네, 1년에서 3년짜리 사이에 있는 미국 국채 채권에 대해서는 네, 오늘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 맞게 운용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거를 뭐 미리 말하고 뭐 이거 없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 3.75 정도까지 올리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금리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5%, 6% 시대가 가니까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6%까지 금리를 올려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태까지 항상 맞은 것도 아니고 올해는 거의 상당 부분 많이 틀렸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 요소로 놓고 봤었을 때 미 연준이 작년 11월까지 틀렸었죠. 네. 네. 예, 그게 뭐였냐면은 병목 현상 또는 temporary inflation,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병목 현상 플러스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부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나머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오기보다는 그게 먼저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타난 결과값은 병목 현상
에너지 가격 상승, 스티키 인플레이션 같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앞에 두 단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다들 이게 떨어졌는데 뒷단 것이 안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즉 에너지 가격과 병목 현상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는데 네.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한번 올라갔고 앞으로 계속 이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네. 또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근데 어쨌든 앞부분에 이 두 가지 요소는 해소가 되는 게 보입니다. 네. 자, 우선 그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병목 현상 부분. 예, 보시면은 쇼핑 코스트 엄청나게 네, 빠졌죠. 오늘 상하이 운임지수 예. 네, 근래 들어 최하를 찍었습니다. 네, 자, 떨어졌죠 이미. 네. 자,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제조업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스티키 쪽 서비스 예, 이게 지금 덜 떨어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아예 안 떨어진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인플레이션 6% 시대를 계속 볼 거다. 심지어 근원 CPI가 6.3이었나요? 네, 6.3이 나왔는데 네. 이게 다음 달에는 6.6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좀 말씀하신 대로 각동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설레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 추이는 지금 빠지기 시작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전달 대비해서 0%씩 올라가는 추세와 전달 대비해서 0.1%씩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지난 두 달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7월 달이 0% 올라갔고 8월 달이 0.1%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0%, 0.1% 계속 그냥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스티키 인플레이션 부분이 다시 하향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시면은 언제 그러면은 3%대를 보기 시작하느냐? 언제냐면은 3월입니다. 내년 3월. 내년 3월에 네. 인플레이션율을 그렇죠? CPI 기준으로 지금 네, 말씀하신 CPI 기준으로 헤드라인. 예, 헤드라인 기준으로 그리고 2%를 보는 시기는 내년 2, 4분기. 자,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라기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기준금리가 어쨌든 간에 내년 이건 좀 옛날 차트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은 내년 1, 4분기까지 이미 3.25, 3.5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게 낮다.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운영자로서 네. 한번 점검을 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말씀해 저는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공급 쪽 라인 상당히 휘둘리고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요. 네.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간절하게 8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 가장 키포인트가 우리는 유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좀 편하게 가고 그다음에 원 환율도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근거가 찾아지고 네. 그래야 외국인들도 다시 전환되고 뭐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고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바라는 입장이고 일단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서 얼마나 떨어질 거냐. 그리고 또 지금 80에서 90달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쪽은 떨어뜨리고 싶어하고 사우디는 버티고 싶어하고 산유국들은 버티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가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네. 떨어진다고 보고 그건 떨어지는데 이번에 코어 CPI를 만들어준 핵심은 결국 렌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렌트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렌트 구조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6개월에서 1년, 많게는 2년 정도 지연되는 효과가 있죠. 가격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렌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차트가 있나? 오늘 만든 거라서 없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하우징 CPI 숫자가 지금 하우징 가격보다도 오르는 가파르기가 지금 위로 튀었어요. 네? 뭐가 그러니까, 렌트가? 네, 렌트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차트를 쭉 긴 라인로 몇십 년짜리를 그거 보시면은 렌트의 가격 상승폭이 네. 항상 주택 가격의 상승폭보다는 낮아요.
보통은. 네. 근데 이번에 지난달 숫자는 그거를 초과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요. 차트가.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차트예요. 그럼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번에 가계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감당 가능해요. 그래서 금리가 그러겠죠. 3%에서 6%로 올라갔다고 치다 하더라도 렌트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확 올렸다. 그래서 이자 비용 더 내야 되는 부분을 올렸다라고 치시면은 그게 가격 전가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자율이 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면 네. 거기서 렌트를 또 6%씩 올릴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얼마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1년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임금 상승률 자체가 지금 연간 단위로 시간당 5%대니까 네. 지금 미 연준이 이루려고 하는 거는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은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거죠. 네. 그게 오래 가면은 엄청나게 경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세게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지난달의 숫자를 보시면은 만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0.1이 나왔죠. 임금 상승률. 아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아, 네,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0.1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하우징 쪽만 네. 주택 관련 쪽이 0.34 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은 마이너스 뭐 0.2 정도 된 거죠. 그렇죠. 예. 그죠? 심지어는 저는 집값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7월부터는 네. 확실히 떨어진다. 그래서 왜냐하면 75bp를 7월부터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이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반응이 올 거고, 이게 연말 가면 집값 하락폭은 20대 주택가격 지수는 아마 그 11월, 12월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네.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이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렌트를 한 달 계약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지금 저 20대 가구 케이스 실러 지수가 18% 전년 대비 올랐는데, 네. 이 18% 오른 거를 렌트비에 반영을 지금 시켜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새 재계약, 갱신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게 네. 집값을 올린 것만큼 렌트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니, 어쨌든 그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 올라간 것만큼 렌트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네. 아니 결국은 기초자산인 집값과 그다음에 금융 비용인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 이거를 합산해서 렌트비를 프라이싱해서 넣어줄 텐데 렌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빨리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좀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마음을 바꿔 먹기 시작한 이유가 렌트 계약이 미국 상황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이 2년에서 4년이잖아요. 네. 미국 또한 1, 2년은 할 거 아닙니까? 6개월 이상은 할 거 아닙니까? 렌트 개념은 1년 단위가 많고요. 그렇죠. 1년 단위는 될 거 아닙니까? 많고 그러니까 길면 2년짜리인데 그거는 훨씬 더 스티키하겠죠. 네. 예. 그러면 많이 올리지 예를 못하고. 렌트비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부터 1년 이후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전체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태까지 에너지 가격이 끌어올린 게 숫자가 6월달, 7월달 숫자,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네, 헤드라인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나머지는 이게 절반이 아니고 40%대잖아요. 네.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6%씩 오른다고 칩시다. 나머지가 빠지고 있다면 네. 절반이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3% 오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게 아니고 네. 옛날보다 당연히 더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다. 이건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던 네. 내용이죠. 네. 왜? 임금 상승률이 그만큼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고 시장이 바라는 거는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야 내야 되는 게 미 연준의 입장인 거고,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은 시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실질 성장률은 낮은데, 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그게 어떻게 될 거냐를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네, 거고. 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 금리를 예. 얼마나 올리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이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패권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경쟁 상대는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어. 그리고 CPI가 2.5%밖에 안 나와. 네. 여러 가지 이유로서 괜찮아. PPI도 예. 3%대로 예. 떨어졌어요. 돈은 절로 들어가. 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갖고 양털 깎기를 하는 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높게 만들었고 달러가 강세고 우리나라 기업 보고 팔 비틀어 가지고 공장 지어라. 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갔을 때 가장 비싼 가격에 그렇죠. 가장 높은 금리에 그렇죠. 돈을 빌려서 거기다 짓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할 외국계 기업들이 어디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네. 차라리 주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거는 너무나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패권 싸움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전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꺾일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훨씬 더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이 뭐 음모론이든 뭐든 다 틀렸고 어쨌든 미국은 그냥 인플레이션 잡는 것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미국 주가는 폭락을 할 것이고 미국 채권 금리는 6%를 치솟을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자, 잠깐 오늘 그 우리 박정현 박사님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게 비싼 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하면 안 되니까 재미난 거 합시다. 재미난 거. 두 분이 이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 잠깐만 우리 네. 박정현 박사님도 말씀하게.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재미나게. 네. 이번에 연준 금리 몇 프로 올립니까? 저는 75p 보고 있죠. 75p. 예. 네. 75p 올리면 시장이 그 75p 지금 반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영했죠. 반응했죠. 근데 지금 요번 주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요번에 점도표. 75p냐 100bp가 아니라 예, 말씀하신 아마 대부분의 그 점도표를 상향 조정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점도표를. 중립금리와 기준금리 앞으로 미래 장기금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그 생각,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설레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직 그 조금 남아 있는 설레발이 내년 가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지 않냐. 아, 그게 지금 남아 있다. 잔존에 있죠, 잔존에. 아직 뭐 완전히 버린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전혀 실현성 없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뭐 그러고 나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 경기 침체가 그냥 소프트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워낙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존의 수요 측이 아니라 공급 측이라는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를 들면 경기를 한 마이너스 50만 꺾어도 물가가 잡혔을 텐데 네.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100까지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려야만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오버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두 분 얘기할 때 저는 조금 그 제 순서를 기다렸던 게 이제 주로 물가 상승의 이유를 이제 약간 렌트비 쪽에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결국 핵심은 고용시장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임금 상승이 중요하고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임금 상승률 5%인데 물가가 이것보다 높으니까 문제다. 이거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임금 상승률 5%도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뭐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ROE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평균 성장률이 2%니까 물론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기업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GDP는 평균이니까 그러면 임금이 5%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률 수준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고 임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에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2%대였어요. 네. 지금 5%는 거의 2배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그러니까 임금과 물가 상승이 서로 네. 내기하면서 서로 올리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노동자들이 아니 내 월급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물가가 5% 오르니까 내 월급도 적어도 10%는 올려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올려줘요. 그러면 또 그게 물가를 올리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임금과 물가가 서로 나선형 형태로 서로 올리는 그걸 두려워하는데 네. 제가 좀 말씀할게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고용시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본부장님 차트 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살짝 네.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미국 자산시장이 이미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업수당 보세요. 똑같죠. 많이 큰 차이 없죠. 4주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 없어요. 실업률도 3.5에서 3.7로 요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케인지안 입장에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까지 근데 그러면 왜 미국이 지금도 고용시장 좋냐? 제가 이제 뭐 현지에 미국에 뭐 친구도 있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시니어 계층의 노동자가 많이 은퇴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멕시칸 안 올라왔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쫓겨났어요. 얘들이 못 들어와 지금. 트럼프 때.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꺾이고 자산시장이 좀 망가지면 고용시장도 안 좋아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비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임금 협상상에서 이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야 물가가 지금 미국 물가 8%인데 내 임금 계속 올려줘야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아까 했던 좀 경기를 그냥 탁싹 주저앉게 만드는 거 말고는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걸 저도 계속 우려의 오케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다 이해했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하죠. 근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기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벌써 2년이 됐고요. 기업 실적은 안 꺾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거죠. 일론 머스크의 얘기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뭐 물론 이제는 이거는 캐시우드가 하는 얘기를 쫓아가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캐시우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디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가 확연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저도 완벽하게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자 기업은 투자를 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겠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안 했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히 옛날 케인지안 티어리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이 컨섬션 파이 중에서 자동차 가격의 상승이 엄청나게 여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마지막 끝물에 밀어넣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기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디플레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급격하게 바뀔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미국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고용 집약형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 많이 쓰고. 근데 테슬라 공장은 정반대예요. 네. 자동화율이 예. 굉장히 높죠. 자, 그다음에 중국도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중국도 옛날에는 자동차를 키우면 네.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아니면 어쨌든 고용 시장이 튼튼해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고용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산업 뭐라 그러죠? 그 라이엇을 뭐라 그러나 아무튼 사회적 불만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튼튼하게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넘어가면 갈수록 쓰는 그러니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테슬라 공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좀 틀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 또 넘어갈수록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인정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임금 상승률이 무조건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무조건 깨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깨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 거라고 자꾸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환경일수록 이런 환경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엄청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크다라는 얘기죠. 네, 뭐 그 말씀은.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알파 전략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물론 많은 분들께서 뭐 매크로가 중요하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 얘기하시면서 시황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방송하면서 이 얘기 좀 그만하자. 우리가 매크로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냐. 근데 기업 실적이 버텨내고 성장하고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 그 기업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자꾸 끌어들지 말자는 얘기죠, 저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까지 케인지안으로서 월급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소비만 살아있으면 소위 말해서 지금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연착륙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뭐 그 나선형 계단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꼭 그거 들어맞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효수요가 꺾이면 진짜 생 침체가 오니까 그 부분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이고요. 그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지금 다 그럴 텐데 마지막 금리 수준을 어디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얼마나 유지시킬 것이냐가 그리고 이걸 견딜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든 그게 4.25든 4.5든 그 상태에서 6개월 넘게 버티게 되면 경기가 깨질 확률은 되게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가격 매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이 지금 고민이죠. 저는 이런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냐면 뭐 다 느끼시지 않아요? 네. 뭐 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예. 네. 특히 뭐 이카노미스트들은 거의 뭐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심리도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와 심리도만 보면 되게 좋은 장이다. 네. 이 정도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항복 선언을 하고 있으면 매입하기 정말 좋은 때인데 예. 지금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심리만으로 봐서는. 이 차트를 주말에 나온 걸 봤는데 이 차트가 그겁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위에 차트가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60%대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멀 리스크 팩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이 수준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차트는 뭐냐면 주식의 오버웨이 비중이에요. 비중 초과 비중. 그죠? 보통 주식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립 수준이라면 그 수준 대비해서 얼마나 덜 투자하고 있느냐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네. 과거에 일어났던 시기를 보시면은 2008년도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 수준이 마이너스 52%야. 코로나 터졌을 때가 마이너스 30%대고 그다음에 2008년 10월 바닥이었을 때 아시아 시장 그때가 거의 한 50%가 안 돼요. 더 낮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만큼 지금 기관 투자가들 레이 달리오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나게 대형 기업들, 대형 펀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이 달리오의 펀드, 그다음에 또 헤지 펀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핑크 회사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블랙락? 블랙락? 블랙락. 레디 뭐 핑크. 다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정도의 웨이팅이라면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논리를 갖고 또 들어오냐면 그래도 미국 개인들은 여전히 순매수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순매수한 거는 그냥 GDP 성장률에 대비해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얼마나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이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금융 위기 수준을 반영한 수준의 웨이팅이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아무리 숫자를 계산을 해도 미국이 금융 위기에 답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럴 때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는 게 맞냐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우리 본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 벌써 가는 줄- 지났어요, 예, 시간이. 논의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끝나죠.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는 좀 약간 여유롭게 했었는데 네. 또 오늘 또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하여튼 뭐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쨌든 이제 주로 매크로와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결국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경기를 꺾을 정도로 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우려인 거고 네. 우리 본부장님은 또 그 안에서 운용을 하시는 입장이고 또 이 어려운 장에서도 또 수익을 내셨으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돈 버는 기업에 집중하자. 그리고 현재 심리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 공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이럴 땐 또 투자 기회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저희 3자 대면 3인 3색의 또 다양한 의견들 여러분들 이 자료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제가 그 과거에 급격한 금리 인상 주기에 시장 흐름의 변동성을 보여준 차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네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금리를 왕창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폭락을 해서 50% 빠진다. 이게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당연히 어느 시장이든 간에 돈은 벌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대응하자가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유본 분야님하고는 매주 월요일 날 같이 네. 진행을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본부장님 얘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